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2017년 1월 4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CS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가족이자 친구로 땡땡땡 로봇 인간의 아바타가 되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아마도 CES의 화두는, 즉 이슈는 로봇 시대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예, 로봇 얘기가 나왔습니다. 1월 5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CES에서는 도모 로봇, 가사 로봇 등 일상의 반려자로 다가온 로봇 기술이 대거 소개된다. 로봇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나만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퍼스널 로봇 시대가 오고 있다. 이 퍼스널 로봇 주목해야 합니다. PC 뭐의 약자입니까? 퍼스널 컴퓨터. 물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다 그렇게 만들었지만 대중화시켰죠. 로봇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럼 로봇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기사상에는요, 2021년 4년 남았네요. 21년이 되면 로봇 시장이 약 2262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네요. 네, A4면에 관련 기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간병하고 말동무까지 땡땡땡 로봇 이젠 원 코노미 필수품. 원 코노미 뭔 말이야? 1인 경제를 말한다고 하네요. 1인 경제.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지금 반려견 시장이 뭐 1조 내 막 이러잖아요. CJ 같은 대기업에서도 막 지금 오죽하면 막 시장 뛰어들고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한 4, 5년 더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그렇다고 반려견 시장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규모가 매우 축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로봇 때문에. 그럼 반려 로봇이란 말이 또 나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목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뭐 산업용 로봇, 그건 주로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뭐 군사용 로봇, 뭐 킬러 로봇이라고 하죠. 군사용 로봇, 그다음에 뭐 서비스용 로봇, 뭐 가정용 로봇, 뭐 별의별 로봇이 다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로봇이 그러면 없냐? 지금 현재는 로봇이 지금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로봇이 뭐냐? 산업용 로봇입니다. 주로 산업 현장에 배치된, 예를 들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그런 자동차 메이커가 보면 산업용 로봇을 공장에다 많이 배치를 해놨죠. 그리고 대만의 폭스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 제조하는 그런 업체죠. 폭스콘. 거기다 보면 폭스 로봇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로봇이 아이폰을 다 조립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시장의 성공을 이끈 거는 거의 다 산업용 로봇이었다. 이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업체들은 몇 개가 있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화낙이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죠, 이름이. 화낙이라는 기업이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그 밖에 뭐 야스카와 가와사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일본 기업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이 ABB, 그다음에 독일의 어떤 쿠카도 유명하죠. 독일 기업 이런데. 그래서 참고로 유럽의 ABB 같은 기업은요, 2015년도에 이미 재작년에 양팔 협업 로봇인 유미, 로봇 이름인데요, 유미. 이것도 산업용 로봇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산업용 로봇이요, 팔이 하나밖에 없었어. 인간으로 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팔이 하나예요. 외팔이야, 외팔이. 예? 근데 사람처럼 이 유미라는 로봇은요, 양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팔이 두 개야. 양쪽에 팔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 능률이 굉장히 오르겠죠. 그래서 이게 산업용 로봇이 거의 주도를 해왔다시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이제는 산업용 로봇에서 어떤 그런 서비스용 로봇, 아니면 뭐 다른 말로 가정용 로봇, 이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주도권이 바뀔 것이다.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인 가구, 나홀로족, 원 코노미의 필수품이다. 아까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독거노인 간병하고 말동무까지. 제가 왜 자꾸 로봇 자꾸 지겹게 얘기합니까? 방송 때마다. 지금 스마트폰을 뭐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죠. 1인 1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한 사람에서 막 2개, 3개씩, 4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접니다. 예, 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쓸데없이 또 많이 질렀어요, 그동안. 예, 미친 거죠. 예, 통신사에선 저한테는 표창장 줘야 돼, 진짜. 호구다, 이래갖고. 호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갱? 감사합니다 하고 표창장 줘야 돼. 예? 하여튼,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칠 거다, 로봇이. 1인 1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는 1인 1 로봇.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용 로봇, 가정용 로봇은 그럼 어느 나라가 지금 뭐 강자냐? 어디겠어요? 그것도 일본이야. 예? 페퍼라고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페퍼?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 그게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뭐 내놓자마자 다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냥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제가 통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뭐 그 청소만 하는 청소 로봇도 있고요. 뭐 많이 있죠. 특화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요. 그 서비스용 로봇과는 별개로 또 수술용 로봇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많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다빈치라고 그 로봇 이름이 다빈치야. 근데 원래는 이게 제우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얘가 그 버전 업이 돼 갖고요. 다빈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그 대학병원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얘네가 독점을 해요, 독점. 그래서 이거는 미국 기업이 만들었는데요. 그 기업 이름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만들었는데, 다빈치 얘가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2015년 기준으로요. 약 3,500대가 팔렸습니다. 3,500대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42개 병원에서요. 총 5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그렇습니다. 70%. 그리고 청소용 로봇은 또 어디가 유명하냐? 스웨덴이 유명한데요. 아니, 스웨덴은, 이거 유명한 게 아니구나. 네, 여기는 최초로 개발을 해서 대중화 시켰죠. 2001년도에 스웨덴에 일렉트로룩스라고, 요것도 지금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 진공 청소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청소용 로봇.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최초로 개발을 해갖고 대중화 많이 시켰죠. 우리나라에도 그 유진 기업 이런 데 보면,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청소 로봇은 룸바라고요.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룸바. 이거는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룸바. 요게 세계 그 로봇 청소기 전체 시장의 50%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진 기업도 참 안타깝습니다. 유진 기업도 좀 점유율을 확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페퍼는 워낙 아시죠? 페퍼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됐잖아요. 눈 동그래가지고. 그죠? 소프트뱅크가 만든 로봇 페퍼 이런 거. 기사 좀 읽겠습니다. 마스다 다가시 도레이 경영연구소 산업경제조사 뭐 이렇게 길어? 마스다 다가시 도레이 경영연구소 산업경제조사 부문장은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할 서비스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요, 다 필요 없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딱 4줄 기사. 이거면은 더 이상 뭐 얘기 다 끝났다.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가 사람이 늙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도 집구석은 어떻게 해요? 집구석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요. 늘어나면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할 서비스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는요 정말 제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는 네가 만약에 정말
사업을 해가지고 네가 진짜 사업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사업을 하려면 너는 지금 하나만 선택해봐라.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거니? 그럼 저는 무조건 로봇 사업입니다. 로봇 사업. 다 필요 없어. 로봇 사업 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예? 로봇 사업 해야 됩니다, 정말.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로봇 전쟁에서 전쟁이래 전쟁. 로봇 전쟁에서 이기려면 근데 제가 자꾸 이게 말이 또 옆으로 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로봇 이 관련 기사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는 좀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까요? 충분히 합니다. 어? 그냥 너무 안타깝다는 게 맨날 남의 거 갖다 베끼긴 하고 앉았고 예? 정말 삼성이 좀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하고 그 자율주행 쪽은 그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삼성이 열심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이고 근데 왜 로봇도 한다는 얘기가 제가 얼핏 예전에 기사에서 조그맣게 본 것 같긴 한데 왜 아직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할까 참 답답합니다. 로봇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이 될 텐데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일본한테 다 뺏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전쟁에서 이기려면 플랫폼 주도권부터 잡아라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잠깐 읽어보면요. 세계 최고령 사회인 일본의 아베 정부는 총리 직속 이런 걸 또 만들었답니다.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두고 이게 총리 직속이래요. 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네.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두고 간병 등 서비스용 로봇 예산을 2015년 600억 엔입니다. 600억 엔에서 2020년까지 1조 2천억 엔. 야, 이러면 뭐야. 한 12조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로 5년 만에 20배 늘리기로 했답니다. 일본은 정말 하여튼 얘네들은 정말 잽싸. 어떻게 이렇게 약삭 빠른지 정말. 우리 아베 아저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저 아득히 저 멀리 앞을 내다보는 저 통찰력.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산을 5년 만에 20배나 늘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그 플랫폼이란 게 있다. 기술 표준, 어떤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켜야 될 거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의 갤럭시도 그렇고 LG 폰도 그렇고 이쪽이랑 애플의 아이폰이랑 양대 진영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이냐? 뭐 애플의 iOS 기반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OS, 일반 PC로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OS죠. 운영 체제. 윈도우냐, 뭐 사파리냐, 크롬이냐, 뭐 이런 사파리는 모바일용인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 로봇 산업의 현재 발전 양상은 컴퓨터, 스마트폰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봇도 아마 발전해 나가는 그 양상이 스마트폰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갈 거다. MS 윈도우나 iOS, 안드로이드처럼 표준 운영 시스템, 즉 OS, 요게 등장하면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기업 간에는 벌써부터 로봇 플랫폼 주도권 싸움이 불붙었다. 여기에 세계 4위 로봇 생산업체인 아까 얘기했죠. 독일의 그 쿠카를 인수한 중국이 인수를 했답니다. 중국의 로봇 굴기를 향한 파상 공세까지 예상된다. 올해로 출시 10년을 맞는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대표적 스마트 디바이스로 꼽히는 게 커넥티드카와 로봇이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에 팔다리가 달려갖고 스마트폰이 막 지가 걸어다니면 그게 뭐라고요? 로봇이야. 그럼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네? 뭐 반려 로봇이란 말이 있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누워가지고 뭐 친구한테 지금 뭐 좀 통화를 하고 싶어. 친구하고 전화를 걸고 싶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번호를 누르죠. 띡띡띡띡띡 누르고 그렇게 통화하는데 거기 한 단계 지나면 음성인식으로 가겠죠. 그럼 예를 들면 친구 이름이 뭐
병팔이다 그럼 병팔이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지가 알아서 막 전화를 걸어. 그게 이제 더 진화를 해. 그럼 3단계 로봇이 등장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면 되죠. 병팔이한테 전화 좀 걸어봐. 그러면, 네 주인님. 띠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로봇이 얘인데요. 이거 실제 지금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글쎄요, 요거는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 봐야겠네. 얘는 아마존이라고 아시죠? 아마존. 예. 제가 또 좋아하는 제프 베조스 CEO가 이끄는 아마존. 아마존이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혁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지금 뭐 미래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이 아무래도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문받은 물건을 보관하고 물건을 또 배송까지 하려면 당연히 물류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물류센터를 직원을 가급적 안 두고 로봇이 다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 로봇 이름이 뭐냐 그럼 키바. 이름이 또 생소해. 키바. 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총 몇만 대가 있냐? 3만 대가 조금 넘게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생긴 거는 제가 좀 뭐 오디오라서 오디오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로봇 청소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생긴 건 그저 그래. 예, 좀 못생겼어. 근데 얘가 그 자기 무게보다 5배 정도까지 그 카바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그 한 1.4톤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고 얘가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는 총 상품의 개수가요. 대충 한 1,500만 개 정도가 약 1,500만 개. 어마어마하죠? 1,5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주문을 했으면 일단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1,500만 개 중에서 뭘 주문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 키바가 찾아냅니다. 아, 이거 주문했구나. 그거 찾아내가지고요. 배송 뭐라고 해야 돼? 그 배송처라고, 배송 데스크? 거기까지 옮겨다 주는 겁니다. 바로 즉시 배송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있는 그 1,500만 개의 그 제품 중에서 물건 중에서 지금 주문이 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그 1,500만 개 중에서 뭔지를 빨리 찾아갖고 그거를 당장 그 발송이 가능하게끔 그 발송처라고 하죠. 그냥 발송하는 그 파트 거기까지 그걸 실어다 주는 거예요. 이 키바가. 근데 그거를 자기 그 몸무게의 5배, 즉 그게 약 1.5톤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지가 들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 번에 낑낑낑낑 매고 그거를 다 갖다 옮겨다 실어다 주는 거죠. 거기까지. 배송처까지. 발송처까지. 바로 발송할 수 있게끔. 야, 이걸 인간이 한다고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1.5톤을 들어갖고 한 방에, 그 미친놈이, 예? 1.5톤까지 어떻게 그걸 등에다 메고 그거를, 불가능하죠. 이건 로봇이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바라는 로봇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로봇도 있습니다.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는요, 얘는 좀 기중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름이 또 로보스토야, 로보스토. 근데 이거는 등치가 큽니다. 대형 로봇이야. 그래서 이 로보스토는 등치가 크다 보니까 최대 6톤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로보스토라는 거대한 로봇이. 그래서 이미 뭐 아마존 물류센터에는 키바, 그 다음에 로보스토 이런 로봇이 투입이 돼가지고요. 열라 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은요, 그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그 아마존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봇만 열라 개발합니다. 로봇.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미래에 가장 유망한 어떤 그 업종이 있다면 로봇이다. 로봇. 그리고 아마 지금 한 가지 또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요. 지금 현재 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사, 손보사들. 손해보험사는 주로 뭐예요? 주로 다루는 게 주로 자동차 사고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동부화재나 이런 데서 뭐 교통사고 나면 보상해주고 이런 건데 로봇에 대한 보험도 아마 많이 늘어날 거다. 로봇.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로봇이 가끔가다 지가 머리가 어떻게 획가닥 돌아갖고 막 주인을 공격해서 다치게 한다거나 그죠? 그럼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거죠. 치료비를. 뭐 상해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험사 중에서도 새로운 또 사업 영역이 나올 것이다. 로봇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면에요.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213억 달러, 사상 최대. 뭐 그래서 이거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기사인데요. 영어로는 F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신문에 심심치 않게 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쎄요, 뭐 경제 용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시다가 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경제 용어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그 배경 지식을 쌓아두시는 게 신문을 보시는데 한결 편하다, 수월하다. 그래서 좀 요 기사를 선정해 봤고요. 기사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 의사를 밝힌 해외 자본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요게 21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일단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뭘 말하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국내에다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좀 상세히 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줄여서 외촉법 그러는데요. 요 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즉 외촉법도 그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신문에 보면. 그래서 이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법 이름이죠. 법률 이름인데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상에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함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죠?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요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그러니까 대부라는 말이 빌려준다고요. 차관은 빚이야 빚,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차관, 그 빚을 대부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의 절차에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M&A 인수합병이죠. M&A에 의한 주식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 등의 취득, 이런 걸 포함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일단 외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기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는 서비스업과 그린필드형 투자가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1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내막을 뜯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과 그린필드형 투자 이쪽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건데 그린필드형 투자 이건 또 뭐야? 그죠? 이거는요, 그 어떤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 즉,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 그리고 사업장을 설치해. 그때 거기 이제 돈을 대는 거죠. 예를 들면 땅 사는데 필요한 그 자금을 댄다. 즉,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요건 이제 그린필드형 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필드형 투자. 그래서 기업이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하는 어떤 그런 투자 형태가 된다. 그린필드형 투자. 그래서 이쪽에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반면에 인수합병, M&A형 투자 이건 뭐야? 기업을 그냥 통째로 인수해. 돈 주고 사. 그죠? 그때 자기가 거기다 돈을 대. 투자를 해. 이게 이제 인수합병, M&A형 투자인데 요거는 전년보다 7.8% 줄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업 그 분야와 그린필드형 투자 요쪽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확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외국인 그 직접 투자액이 사상 최대가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부에서 분석한 그 이유는 지난해 유럽연합, 즉 EU, 유럽연합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96.5% 증가한 7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무역 협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 즉 FTA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냐? 그건 조금 전에 기사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2016년도 EU가 외국인 직접 투자한 게 2015년도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해서 즉 약 200%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자유무역 협정 효과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늘어났냐? 자유무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우리나라가 심하긴 심해, 내가 봐도. 뭐가 심하냐면, wen만한 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정 다 맺어놨죠? 한국과 중국 간에도 한중 FTA 맺었죠? 미국하고도 맺었지 않습니까? 한미 FTA. 그리고 유럽하고도 맺었잖아요. 한유로 FTA, 그래서. 자유무역 얘기를 제가 요즘 계속하게 되는데, 자유무역 협정이란 건 뭐야? 관세를 서로 안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FTA 웬만한 나라들이랑 다 맺고 있기 때문에 뭐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 외국인이 유럽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싶어. 진출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네 나라를 유럽에다 수출하고 싶어. 근데 자기네는 FTA가 안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 제품을 유럽에다 수출하려면 관세를 물어야 돼. 그럼 소비자 판매 가격, 제품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관세를 매기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FTA를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 예를 들면 아까 뭐 그린필드형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뻔해.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갖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갖고 유럽 연합에다 수출하면 관세를 안 물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거 TPP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이라고 치면 한세실업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의류 OEM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세실업이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으려면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당연히 투자 아닙니까, 그거? 땅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공장 지으려면 땅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땅도 사야 되고. 그거 다 투자야. 그렇게 돈을 쳐들여갖고, 즉, 투자를 해갖고, 공장을 지어갖고,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을 해갖고, 거기서 옷을 만들어갖고, 미국으로 만약에 수출하면요, 관세를 안 묻니다. 미국에서,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생산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해갖고, 관세를 안 물어요. 똑같은 거야. 그럼 한세실업이 왜 베트남에다 공장을 왜 지으려고 하겠어요? 투자를 해갖고. 왜 돈을 들여갖고 베트남에다 공장.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 외국인 직접 투자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 또는 미국이랑 FTA 맺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좀 투자해갖고 공장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면 관세 안 무니까. 그래서 특히 그린필드형 투자 쪽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